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4월 17일 스미다스의 정보분석실 제1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황 파악을 좀 하고 여론을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말씀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뭐 총선에 대한 정리, 총평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그 중반쯤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일단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그 총선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그 예측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민주당의 수문선. 보통 이제 민주당이 공신이라고도 불리고 선거 끝나고 나면 이런 미담 기사들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기사는 세 종류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강론적으로 들어가는 기사 하나, 그 다음에 총론적으로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분석한 기사 하나, 그리고 실제 바닥 민심을 조사한 기사 하나, 요 세 개를 두고 이번 총선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기사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오늘 그 정문실부터는 제가 이제 대학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익힌 기술인 소위 말해서 모니터 바로 찍어서 올려보내기 기술을 사용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보다 뛰어난 어떤 기술을 가진 유튜버 분들께서는 웹캠을 이용해서 자기 얼굴을 찍고 반대편으로는 이제 PC에 뜨는 화면을 이렇게 웹캠 영상에 섞어서 같이 넣을 수 있는 아주 고화질의 영상을 구현하십니다만,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또 그런 기술에 드릴 어떤 자본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없습니다. 뭐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뭐 큰 의미라고 말만 대충 하면 되지. 게다가 그 중에서 또 한 500명 정도는 지금 팟캐스트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팟캐스트로 듣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유튜브보다. 유튜브는 한 조회수가 보통 보면 한 200회에서 한 400회 정도 되는데 팟캐스트는 2,000, 3,000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아무리 공을 들여도 어차피 팟캐스트 듣는 분들은 그냥 음성만 듣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 날 때 유튜브 한번 보시고요. 이게 제 손입니다. 이렇게 모니터와 그 앞에 이렇게 제 핸드폰이 있다. 아이폰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강론부터 들어가면 지면 역적 이기면 공신이라고 해서 4.15 총선 결과 확인되기 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제 양정철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했느냐를 설명해 주는 기사입니다. 일종의 이제 찬양성 기사죠. 여기 보면 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랑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을 두고 나온 말이다. 인재영입부터 전략 수립과 집행 전 과정에서 두 사람의 역할은 컸다. 두 사람은 이른바 5인 TF 통해 이제 뭐 민주당의 일사불란 움직임을 만들었다.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요. 이 양반 약간 애꾸눈이네요, 보니까. 전략이 바탕이 됐던 이제 시스템 공천과 정확한 판세 분석은 여론조사 및 정치 컨설팅 회사 대표 출신인 이근형 위원장의 공으로 평가된다. 논란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의석수 확대에 기여한 비례위성정당 추진 속도전, 영입인재 등의 지역구 선정 등은 그 이 위원장이 설계 관리한 누적 여론조사를 토대로 나온 결정이었다. 뭐 이렇게 결론 나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찬양성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대패했으면 얘들이 예측을 잘못해서 대패했다는 식으로 나왔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사는 크게 신경 써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결론 나오고 나서 앞에 걸 다 끼워 맞춰가지고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이렇게 이제 한번 띄워준다. 왜냐? 중앙일보에서 왜 양정철과 이근영을 띄워줄까요? 이게 적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벌써 이제 지면 역적 이면 공신이라고 해서 민주당 내에서 그만큼 적이 많았던 겁니다. 결국에는 선거 끝나고 나면 이 두 사람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양정철은 벌써 도망갔죠. 민주연구원장 내려놓고 한동안 떠나 있겠다고 도망가 버렸고, 그럼 이제 이근영 이 인간이 이제 화살을 집중적으로 맞게 될 겁니다. 으스댈 테고, 뭐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으스댈 거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쉽진 않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위원장은 4월 16일 페이스북에 대회비였던 당 전략기획위원회의 권역별 판세를 공개했다. 그러니까 4월 16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선 끝나고 어제 페북에 이걸 공개해가지고 이렇게 들어맞았다는 식으로 벌써 이 이근영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공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고깝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곧 이 사람에 대한 비리 기사 같은 것도 튀어나오고 아마 이제 내부적으로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예측을 잘했다. 양정철과 이근영이 이번 선거에 이제 공신이다. 뭐 이런 얘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경합 지역에 수혈된 세피들은 하나같이 당 안팎에서 약체라고 평가되거나 논란이 붙은 인물들이었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대성공은 아니죠, 솔직히. 왜냐하면 박성준, 이수진, 김남국, 이용우, 김용민 전부 다 초박빙이었습니다. 이걸 대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졌으면 대실패가 되는 거니까. 예상된 실패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 위원장은 바로 당일날 또 공치사를 하죠. 전략공천에 앞서 다양한 후보군을 두고 적합도 조사를 반복해서 가장 결과가 좋은 후보를 선정했다며 사적인 공천은 없었다고 이제 막 이렇게 원팀이었다는 식으로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양 원장이 이끈 민주연구는 지역구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런 기사는 중앙일보에서 이 기사를 냈다는 건요, 이 두 사람을 표적으로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야 민주당 니네 이제 내분 시작해라 이런 목적으로 나온 기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위원장도 약속한 듯 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죠. 다시 야인으로 돌아간다. 홀가분하게 떠난다 어쩐다 했지만 이 두 사람이 야인으로 있겠습니까? 당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이제 보궐선거에 나가든지 또는 청와대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두 사람의 진로를 놓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설임무성하다. 양 원장이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맡게 될 것이라는 말도 그중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양정철에게 맡길 거다. 근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정철 이미 버렸어요. 그 얘기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됩니다. 서영은 씨도 얼마 전에 그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이 위원장은 선거 전 사석에서 본업인 정치 컨설팅이 비선에서 정보와 전략을 전달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정치권의 당당한 플레이어로 자리 잡는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곧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상 정부나 정치권에서 다른 역할을 요청받을 수 있다. 결국에는 농공행상에서 가장 높은 1등 공신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흘러나온다는 건 이 기사는 양정철이나 이근영 두 사람이 중앙일보에 제공한 기사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쪽에서 걔들을 시기 질투하는 쪽에서 슬쩍 띄워놓은 기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좀 보도해주라. 이 두 놈 죽이자. 이렇게 벌써 내전은 시작이 됐고요. 그럼 정치 분석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전국으로 퍼진 경합치, 언제든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압도적으로 예를 들어 3대1이나 2대1 정도의 표차가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경합치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각각의 지지층이 이제 양쪽을 다 지지했고 서로 지지하고 싶은 중도층이 이걸 갈랐다는 겁니다. 그래도 고민하던 중도층이 갈랐는데 그나마 여당 쪽에 많이 기울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평가는 제가 서울신문 기사까지 말씀드리고 제 어떤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는 승리와 패배였다. 이 기사는 한겨레 기사니까 약간 가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한겨레나 조선일보 기사가 가지고 있는 의도,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실을까?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가려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중앙일보 기사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분명히 찬양 기사가 아니고 그 반대쪽에서 얘들 죽이려고 나온 기사다.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씨는 이제 무섭고 무서운 책임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반면 미래통합당 측은 충격적인 패배로 인해 다시 이제 위기에 휩싸였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고요.
한겨레는 서복경 연구원, 윤태곤 실장, 성한용 정치팀 선임 기자. 근데 이 세 분 다 약간 진보적인 분들이라서 이분들이 내놓는 분석이라는 건 사실 약간 구태의연할 수 있습니다. 예, 구태의연한 진보 쪽의 분석은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서복경 씨는 이제 결정적인 게 코로나19 국면에서 국정 운영 능력, 리더십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보수 유권자들은 안정감,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적나라하게 노출된 게 재난지원금이었다. 처음엔 돈을 뿌리면 안 된다고 했다가 황교안 대표가 다시 하자고 했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더 많이 주라고 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해 해석할 능력이 없고 대책이 없다는 고백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자한당이 패배했다. 뭐 이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럼 사실 야당이 뭔 힘이 있다고요. 또한 코로나19 확산은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중국 입국 금지만 계속 이야기했다. 사실 이거는 했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거나 보수 복원을 바라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너무 대책이 없는 것을 노출한 것이다. 뭐 그렇고요. 윤태곤 정치 분석가는 뭐라고 했냐. 미래통합당이 자한당보다 나아진 것은 있었다. 강성 친박을 제거했고 박형준 위원장과 유승민 의원,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했다. 하지만 역량이 이를 받쳐주지 못했다. 단적인 예가 차명진의 막말이었다. 뭐 막말은 뭐 그렇고요. 사실 이 막말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코 현명한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다 알려진 얘기인데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트위터라든지 또는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근데 가뜩이나 아프고 짜증나 죽겠는데 이딴 소리까지 나오면 열받죠, 솔직히. 이 더러운 새끼들은 진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내용을 아무리 들이밀고 그 사진을 보여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에이씨 정치 앞에서 지금 뭐하고 앉았냐고 이렇게 배꼽아래 얘기나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짜증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차명진 씨 혼자 뒤처져 있는 자기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겠다고 헛짓거리 하다가 이제 사단이 났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날아간 표가 날아간 국회의원 의석이 제 생각에는 5석 정도 될 겁니다. 5석에서 7석. 근데 그 이상은 효과는 또 아니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거 제명한다 못한다 하면서 이제 당의 관리 능력 부실을 보여줬다라는 것이고요. 성한용 씨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 차명진 막말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차명진 후보는 아스팔트 보수 극우 이쪽을 대변하는 분이다. 세월호 이야기 했더니 후원금이 더 들어오고 그 돈을 천안 유족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다. 차명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통합당 홈피에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활동을 하는 등 보수가 극우 아스팔트 보수와 결별하기 어렵구나라는 인식을 보여줬다. 이게 통합당 패배의 본질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보수 유튜버들이 지나치게 수익에만 의존해가지고 그 보수 정당 자체가 무너지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자기들 돈 벌겠다고. 이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수익이 많이 들어오니까 또 문제긴 한데 그 투표율이 높았던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처음에는 투표소에 오는 것을 조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치 무관심층조차도 투표소에 왔죠. 투표하는 사람들 투표장으로 이끌었고 이런 사람들은 여당에 표를 던졌을 것이다. 이게 사실 뭐 인식이 높아졌다, 여당에 던졌을 것이다. 이런 식은 저는 사실 이런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 투표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쭉 보면 이제 정치 효능감 얘기 나오고 뭐 부산은 야당이 압승을 했고 인천은 여당이 압승을 했다. 자세히 보면 거의 접전 지역이었다. 이건 맞습니다. 부산, 인천 전부 다 접전이었습니다. 사실은 호남 지역과 강북 일부 지역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국이 접전 지역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한당도 그렇고 나와서 찍을 사람은 나와서 다 찍어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럼 왜 그 진보 쪽으로 압승이 몰렸냐? 부동층, 소위 정치 무관심층이나 부동층이 더 많은 숫자가 이제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준 거죠. 왜일까? 그 이유는 바로 다음 기사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어느 정도 엿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앞에 길게 서설을 깝니다. 춘천은 이번 정부 수립 이후 통합당 계열 후보가 아닌 사람이 당선됐다. 이거 뭐 김진태 씨니까 당연히 잘려 나가야 되는 건 맞고요. 영원함으로 나뉜 선거 결과만 놓고 지역 구도가 다시 뚜렷하다고 보면 안 된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30%까지 올라갔다. 20년 전에 지역 감정은 정말 적대적인 게 있었지만 요즘 그런 게 없다고 느낀다. 호남 출신 유권자가 이번에 아들이 사전투표에서 통합당을 찍었다고 하니까 집안에서 파문해버리겠다고 하더라. 예를 들어 말한 거지만 수도권 거주자는 세대가 바뀌면서 지역주의 문제는 넘어서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영호남의 지역주의가 극화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만큼 막 9대1 이런 게 아니라 70대 30이나 60대 40 정도로 조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여권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긴 사례는 과거에 2번 있었다. 노태우 정부 때 3당 합당 18대 총선 때 친박 연대와 합쳐 180석 정도를 가질 때였다. 그때는 개파 연합이었다. 사실 한나라당은 친이와 친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친문이냐 덜 친문이냐 차이일 뿐이어서 단일 개파에 가깝다. 이런 상황은 본 적이 없다. 이건 사실 제가 보기엔 이분이 이걸 좀 잘못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개파 연합입니다. 왜냐? 사실 이 직전 총선에서는 호남에서 민주당이 대패했습니다. 한석 살아나갔죠. 나머지는 전부 다 안철수 씨의 미래당이 가져갔습니다. 호남 유권자들은 호남을 지지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랬냐? 이낙연 씨의 존재 때문입니다. 호남 출신 대통령 후보라고 보여지는 이낙연 씨가 있기 때문에 이낙연이 만약에 호남 출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차기를 위해서. 그래서 호남 지역의 표 한 3, 40석 정도 되는 서울 지역의 범호남까지 포함해서 한 3, 40석 지역 정도 되는 표는 이낙연 씨를 지지해서 가는 표입니다. 물론 거기에 호남에 출마한 후보가 그 친문계 후보라 하더라도 일단 호남표는 이낙연을 위해서 민주당에 몰아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낙연 개파죠. 그러나 친문 입장에서는 이런 이낙연 씨를 그냥 둘 수 있을까요? 과연? 친문이 이낙연을 그냥 살려둔 것은 바로 이 호남 지역의 3, 40석 되는 범호남 지역의 3, 40석 되는 국회의원 자리 거기에 자기 사람 꽂아가지고 이낙연을 앞에 갖다 간판으로 팔아서 그 사람들이 당선되기 위해서지 이낙연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작년 7, 8월 또는 9, 10월에 나왔던 이낙연 총리 관련 뉴스들을 보시면요. 이낙연은 거의 밀어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기에 이낙연이 무슨 리더십이 대단해졌거나 또는 친문들이 단결해서 이낙연을 앞으로 밀어줘야겠다라고 상황 변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 1위죠.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김무성 씨도 2017년부터 2년 전 상황에서는 김무성 씨가 대통령 지지율 1위였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는 2년 남았고요. 이낙연 씨는 언제든지 팽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벌써 이낙연 씨는 팽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낙연 씨는 세력이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호남에 30석 되는 국회의원 자리가 다 이낙연 계가 아닙니다. 친문들이에요, 그냥. 하지만 지지자들은 이낙연을 지지하죠. 호남 사람들은. 왜냐하면 호남 출신 대통령 후보니까. 근데 이낙연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죽이나 사람이 없었으면 주변 사람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이낙연 씨가 요번에 출마한 사람들의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한 30개 정도, 19개 정도인가 후원회장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오영환 씨부터 시작해서 그 소방관 후보. 예, 그러니까 신인들의 후원회장을 쭉 맡아왔는데 이탄희 판사까지. 그게 이렇게라도 해서 세력을 옆에 모아라고 했던 건데 그 신인들 허접한 애들 후원회장까지 맡아가면서 해야 될 정도로 주변에 세력이 없습니다. 이낙연 씨는. 그러니 한 6개월, 7개월 있다가 아들내미 N번방 문제라든지 지금 아닌 것처럼 됐습니다만 그게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죠. 또 이낙연 씨의 과거 어떤 행적 가지고 문제 삼으면 됩니다. 언제든지.
탄핵안에는 찬성 안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안 발의에는 찬성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긴 서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걸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는 있습니다. 이낙연 씨에 대해서는. 호남은 이미 호남 총선에서 그 문바들이 친문들이 자기들의 목적인 호남 지역구는 다 싹쓸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호남 유권자들에 대해서 챙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선거만 봤을 때 이낙연 씨는 얼마든지 퇴장시킬 수 있고요. 이 친문들은 자기들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앉히기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호남은 보수를 안 찍을 테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안철수 씨나 보수층은 잘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무너져버린 정동영이나 천정배 이런 그룹들이 이낙연만큼은 아니지만 안철수라는 사람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어게인 2016년을 시도했을 때 과연 대선에서 어떤 결과를 맞을까? 요거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이낙연 씨는 후보로 못 나오실 거거든요. 민주당이 오만한 점은 제가 바로 잡겠다라고 이낙연 씨는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건 이낙연 씨가 본인의 어떤 유언장에 서명을 한 겁니다. 한 것입니다. 친문들이 그 꼴을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조금이라도 민주당에 싫은 소리 해보십시오. 바로 친문들이 들이받을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 또 하나 있죠. 기분만 좋지 지금보다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민주당 얘기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한 교섭단체가 막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지만 법안 통과에 300일 이상이 걸린다. 그러니까 어떤 법안 하나 통과시키려면 180석이 넘어도 1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여당이 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다. 승자의 아량으로 통합당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안처럼 말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번처럼 사프라이스 1연합처럼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방법이다. 그런데 과연 정의당이나 다른 야당들이 지금의 민주당에 동의해 줄까요? 아니죠. 아침 출근길에 김상희 민주당 당사자를 만났는데 약간 떨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의석을 가져서 무서워 죽겠다라고 하더라.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나? 맞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솔직히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대가리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되게 공포를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누구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도 300일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 과연 민주당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 지도부도 자기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어마어마한 힘을 줬으니까 내일부터 결과 안 나온다고 엄청난 추궁을 할 것이다. 여론 부담 속에서 중심을 잡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시민의 기대는 당연한 면이 있겠지만 집권당은 일의 우선순위를 잡아서 일이 되게 만드는 게 역할이다. 일부 핵심 지지자들의 온라인 여론에도 포획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 극렬 민주당 지지자들의 온라인 여론은 가급적 무시하고 뭔가 일을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보수층은 완전히 삐져버렸고 부동층은 이게 민주당에 표를 던져줬던 부동층은 이제 칼날을 겨누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니네 마음에 들게 하나 보자. 그리고 이제 친문, 그러니까 대개문이라고 불리는 완전히 친여당 측 지지자들은 막 이제는 개혁을 해주세요. 이젠 다 죽여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죠. 왜냐면 지금도 민주당은 의석수가 많습니다. 이거보다 한 3, 40도 더 넣는다고 뭐 대단한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에 열린민주당의 득표율이 높을 것이라 예상했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너무 걱정 안 해야 될 정도로 합리적인 판단을 보여줬다. 열린민주당을 거의 무시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저도 비관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지지층들은 공공의 적이 있을 때는 요구 수준을 낮추지만 이제는 박근혜도 없고 이명박 황교안도 없다. 공공의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게 맞죠. 이렇게 보면 오도해산 심상제 일기민주주의 이런 하나만 하는 소리 넘어가고요.
뭐 세대 교체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별거 아니고요. 청와대가 깃발 세우고 어쩌고 이런 것도 그냥 하나만 한 얘기니까 시간 때우기니까 이거는 그냥 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냥 바닥 민심은 과연 뭐냐? 서울신문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게 밤늦게 나온 기사라 가지고 안 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당 찍을 수 없어서 차악으로 민주당을 선택했을 뿐이다. 여당 프레임 통했다는 생각은 오산이다. 정치권 진짜 무거운 책임감 느껴야 된다라는 기사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김종인 씨가 차선이 없으면 차선이라고 뽑으라고 하더라고요. 현상 유지는 싫어서 차선으로 통합당을 고려하기도 했는데 죽어도 아직 이 당에는 내 표를 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선으로 민주당을 억지로 찍었어요. 이런 비참한 마음을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16일 서울 종로구 안곡동 사거리에서 만난 40대 자영업자 이모 씨는 이번 선거를 두고 이렇게 평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도로변에 이낙연 당선자가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내건 당선 현수막을 가리키며 선거 끝났다고 홀가분해할 게 아니라 진짜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게 40대 남자분의 여론인 겁니다. 1992년 14대 총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투표율 66.2%에서는 정치권을 향한 유권자의 고민과 분노가 엿보입니다. 사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정도 투표율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양쪽 지지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몰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당 180석이라는 결과는 양당 구도 속에서 탄생한 기계적 숫자이지 민심 그대로가 아니다. 서울신문은 16일 이번 총선을 뜨겁게 달궜던 종로 한복판에서 다시 민심의 기울여 봤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핵심이죠. 양당의 치열한 구도 속에서 중도층이 고민하다가 한쪽을 찍어줘서 박빙 결과 나온 기계적인 숫자지 이게 곧 민심이 민주당을 180석을 밀어줬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분석을 못하면 2년 뒤 대선에서 민주당은 작살납니다. 벌써 당장 다음 달부터 민주당은 지지율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0석이나 만들어졌는데 왜 성과 못 내냐고 더 매가 호된 매를 맞게 될 겁니다. 정치권은 꼼수 위성정당의 난립과 세월호 유족에 대한 막말 등으로 유례없는 막장 선거전을 치렀지만 바닥 민심은 차분하고 차가웠다. 시민들은 정권 수호를 위해서도 야당 심판을 위해서도 아닌 유권자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투표했다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54세의 직장인 강모 씨는 정치인들은 여전히 유권자를 우매한 대중보듯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그는 정부 여당이 뻔뻔하게 코로나19 공치사를 하며 자기들 잘났다고 하는 것도 보였고 야당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견제론이라는 허상을 내밀며 수를 쓰는 것도 다 알았다면서 그런 거 다 감안하고도 차악을 선택한 것뿐이었다. 당신들의 프레임이 먹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54세의 직장인. 옆에서는 철 모르는 꼬마가 당선 축하를 받고 있죠. 뭐 이건 뭐 그렇다 치고 이번 총선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투표장에 가서 무효표를 던지려다 고민 끝에 이낙연 당선자에게 투표했다는 평창동 거주자 김모 씨는 민주당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만 아직 통합당의 원칙 없는 정치를 납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의 의견 앞선 많은 분도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그 부동층, 중도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찍을 데가 없어서 내가 민주당 찍는다. 그냥 아무 때나 찍을래다가 또는 아무도 안 찍을래다가 민주당 찍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권 심판론과 보수 야당에 대한 거부감이 공존하고 있지만 지금은 보수 야당의 모습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여당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자고 결론이 난 것 같다고 나름의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안국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42세.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라고 말했답니다. 보수층은 야당 혁신을 위해 외출을 들었다고 했다. 이모 씨 61세는 비대한 여당이 위험한 것도 알고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기조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통합당이야말로 썩은 보수다. 다 도려내고 다시 시작하라고 표를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혐오의 말로 보수의 이름에 먹칠하던 인물들이 우르 떨어져서 나은 것만으로도 효과는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말이 어느 정도 효과를 작용했다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 핵심적인 부분은 썩은 보수는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보수층이라고 분류되는 61세 이분이 2020년도에 61세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41세였던 20년 전에 몇 년도였습니까? 2000년도였습니다.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였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분은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를 30세 때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주의에 젖어 있는 잔재가 아니라 그나마 진보 정치를 어느 정도 봤던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일단은 여당을 찍었다. 민주당을 찍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대한정당에 대한 갈등도 나왔다고 합니다. 정의당 지지였다고 밝힌 프리랜서 디자이너 박모 씨는 기존 거대 정당에 대한 신랑감이야 늘 그랬지만 이번엔 작은 정당들마저 희망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며 이들에게조차 표를 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거대 정당들처럼 문제가 있는 후보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뭉개버린 정의당도 다들 처절하게 선거운동할 동안 생뚱맞게 마라톤을 뛰고 있는 국민의당도 내 눈안엔 대안이 아닌 무능으로 보였다면서 모든 정당이 다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닥 민심인 겁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 뭐 지금에서 얘기입니다만 1번 비례 1, 2번 후보들 솔직히 왜 걔들을 거기 안 꽂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자스민이나 박창진 사무장 같은 사람을 비례 1, 2번에 꽂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의당을 지지했을 겁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 보시죠. 안철수 씨. 만약에 이제 한성교 씨의 얘기를 듣고 황교안 씨나 김종인 씨 만나가지고 그 미래 한국당의 대표로 공동 대표나 또는 대표로 안철수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에서 내고자 하는 후보들을 앞쪽에 좀 배치하고 그걸로 보수의 표를 얻어보겠다라고 노력을 했다면 또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근데 그것도 안 했죠.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하고 본인은 사실 선거운동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대구 가서 봉사활동만 계속 하셨어도 이보다는 낫을 겁니다. 근데 마라톤 한다고 하면서 뛰셨고 그 감성 정치에 좋다고 하던 분들은 좋아했지만 대다수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도대체 뭐하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뭐 저는 표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더 나은 거는 뭐냐? 더 나을 거였으면 뭐가 됐어야 하냐? 안철수 씨가 황교안 씨나 김종인 씨 만나가지고 또 저 한성규 씨 만나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됩니다. 뭐냐? 우리 반칙 쓰지 맙시다. 망해도 그냥 한번 선명하게 망합시다. 우리는 원칙을 지킨다는 걸 보여줍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미래 한국당으로 불리는 비례정당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냥 없던 걸로 해버리고 그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미래통합당으로만 선거에 응했다면 그래서 지역구 후보 내고 비례 후보 내고 그래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으로 몰아서 투표에 응했다면 과연 지금처럼 무너졌을까요? 원칙을 지키는 선거를 했다면 그랬으면 민주당도 비례당을 못 냈을 겁니다. 그리고 둘은 비등비등한 표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원칙을 지켰다면.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집도끼들은 다 자기 찍을 정당 찍었어요. 그런데 부동층이 갈렸던 겁니다. 자, 이제 이 기사들 다 소개했으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지금 선거의 의미는 뭐냐. 제가 생각하는 선거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역사에 있어서 가정은 불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뭐가 없었으면 가정은 불필요한 거고요. 이거 이제 트위터 화면인데요. 지역지원금 20만원 때문에 표를
아니 뭐 여당 찍어야지 뭐 나한테 돈 주는데. 그래서 표를 준 태극기 아줌마도 있습니다. 한타님이 목격을 했답니다. 미용실에서. 그 다음에 자식이 제안하는 용돈 5만 원에 표를 팔았던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야, 나 누구 찍으면 얼마 줄래? 이렇게. 또 그날의 운세를 보고 아무나 찍은 분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수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도표를 그려보면 대충 도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주류는 의외로 단순한 법입니다. 대통령 선거라면 민주당을 안 찍었을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아마 부동층에서는. 그런데 그분들도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찍으려고 하다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자유한국당 지지할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을 다 찍었고요. 민주당 지지할 사람들은 민주당을 다 찍었습니다. 근데 소위 30% 정도 되는 부동층 중에 한 20%가 민주당을 찍은 걸로 보입니다. 이분들 고민은 뭐냐. 지금 이게 대통령 선거였다면 죽어도 민주당은 안 찍었을 겁니다. 다른 후보를 찍었겠죠. 뭐 민주당은 도저히 못 맡기겠다. 자한당 맡겨보자 식으로. 하지만 이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2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2년 1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임기 2년 이상 남은 대통령을 두고 지금 여당을 위축시켜가지고 이 대통령의 임기를 흔들어서 지금 레임덕을 만드는 게 과연 국익일까? 이게 과연 나라를 위한 일인가를 고민했을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매력도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체 이제 겉으로 보이는 매력은 좋은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한 분들이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민주당을 찍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모여서 민주당을 찍었기 때문에 그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짝퉁, 그 정봉수 씨가 갖고 있는 짝퉁 민주당에는 거의 표가 안 간 겁니다. 총선은 지상전이고, 흔히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수계님이라는 선거 쪽 전문가분도 계시는데 그분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대선은 공중전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후보의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느 정당을 지지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총선은 지상전이기 때문에 총선은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후보가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상하게 이번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공중전이다. 공중전이 돼버렸다. 그래서 밴드웨건 효과가 원래 안 먹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근데 이번 총선에서는 밴드웨건 효과가 먹혔다. 내가 나 이쪽 찍어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우후 따라간다는 거죠. 그게 이번 총선이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처럼 여겨져서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 자한당도 여기에 한몫했죠. 제가 왜 통합당이라는 표현 안 쓰고 자꾸 자한당이라는 표현 쓰냐면 저한테는 어차피 거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입에 익은 표현을 쓴 것 뿐입니다. 자한당이 이번 총선은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다, 재신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 현 정부가 싫으면 누구 찍어줘야 되냐고 딱 둘러봤을 때 자한당은 찍어봐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도저히 황교안 웃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그런 게 솔직히 제가 이전에 계속 제 방송에서 자유한국당 비판을 거의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황교안이 이뻐서? 아닙니다. 탄핵이 돼가지고 다 무너졌는데 황교안 씨라는 사람이 그 당시 직무대행이었거든요. 어디 보면 최순실이 국정농단 할 때 황교안 씨는 국무총리로 같이 부역했던 사람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내내 법무장관, 국무총리, 어떤 핵심 요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또 그 당시 주역들이 거의 대부분 돌아와서 지도부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제대로 된 정당이냐, 저것들이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언급하기 싫을 수밖에요. 자, 더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쉽게 말을 했는데, 쉽게 예를 들었는데, 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분이 어떤 말씀 하셨냐. 훌쩍 커버린 3040 콘크리트 보수 무너뜨렸다. 뭐 이렇게 3040이 커서 이제 뭐 다 진보가 됐다. 이런 식의 분석 기사인데 이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건 아닙니다. 팔로우 해드리고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에 대한 세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게다가 뭐 더시민이나 더민주가 뭔지도 모르겠고 찍은 사람도 많다. 복잡하게 분석하지 말고 그냥 미통당이 싫었다. 이거다. 미통당이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데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당을 찍었다. 간단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박빙이 많았고 지금처럼 180으로 나온 거는 그런 아이씨 뭐 하냐 해서 그냥 누구 찍지 이러다 아무나 그래도 여당 그래도 지금 대통령 흔들면 되겠냐?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이게 모이다 보니까 180이라는 숫자가 돼버렸지. 180이라는 숫자가 미리 예측된 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한당이 워낙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린 게 뭐냐. 밥을 먹어야 하니까 어떻게든 이제 식당을 갔는데 이 식당에 간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투표하러 나온 국민들 대다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감금 상태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처럼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약간 짜증이 나 있거든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다 나왔으니까 전부 다 약간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충성도 높은 여당 야당 지지층들은 각자의 편을 선택해서 찍어줬습니다. 우리 편 이겨야지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중도층 귀찮아 죽겠는데 투표하러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누구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안철수는 달리기 하고 있고 어떡하냐라고 나왔던 사람들. 식판을 딱 받았더니 먹을 만한 반찬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층이 국에 있는 미역국에 밥을 맙니다. 이 국그릇은 이제 여당 민주당이라고 보고 일단 밥 먹기 삼키기 편하려면 미역국에 밥 말아 먹는 게 최고 낫죠. 그리고 아직 2년 남았으니까 후룩 마셔버린 겁니다. 2년 뒤에 저녁 식사 메뉴에서도 이 모양이면 이 중도층은 격분해서 식판을 던질 겁니다. 내가 2번이나 이런 밥을 먹어야 되냐? 라고. 내가 이번 끼니는 그냥 대충 때울 테니까 그렇게 니네들이 잘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잘하는지 보자. 이겁니다. 방금 밑분 말처럼 찍을 만한 게 없었으니까 영양사 누나인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봐서 한 번 더 찍어주긴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잘할까? 민주당이 과연 잘할까? 2년 뒤에 문재인이 없는 민주당은 과연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트위터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상황은 자한당을 일단 칼로 베버리고 민주당의 목에 칼을 겨눈 상태입니다. 중도층이. 그렇게 잘한다니 네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이건 성대모사를 좀 해야겠네요. 그렇게 잘한다니 네 능력을 보여봐라. 무능하면 2년 뒤에 네 목을 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절대 민주당이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 내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자한당의 미래 일단 안철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철수 씨도 선거 끝나고 나서 끝날 때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한당하고 통합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그리고 자한당 쪽에서도 심각하게 안철수가 대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분란으로 소모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뭐 정동영이나 박지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반성하고 다시 모여서 우리 정권 재창출해보자 이렇게 한다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의당을 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정의당 입장에서는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거든요. 안철수와 함께 새로운 정치 열어봅시다라고 해서 심상정이 만약에 안철수의 손을 잡고 미래통합당으로 간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너무 싫으니까. 민주당은 이제 분열할 모습만 보이니까. 그래서 민주당 쪽에 이낙연 씨가 밀던 호남 계열이 결국에는 팽당해가지고, 또는 이재명 씨가 밀던 이제 이재명계가 팽당해서 민주당을 탈당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안철수의 미래통합당과 서로를 합친다면 정의당도 가 있으니까 그래 우리 친문 대 반문의 대결 대권에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되려면 민주당이 이제 계속 꼬라박아야겠죠 정책을. 그래서 자한당의 미래는 안철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뭐 보궐선거도 꽤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다만 이제 무슨 뭐 황교안이니 자한당은 뭐 비상이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이나 또는 뭐 뭡니까 저기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1부는 여기서 끊고요. 바로 2부 오늘 1, 2부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부 끊고